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퀵 토플 리스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플 시험이요.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그 포인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MST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Multi stage, 이게 이제 가장 큰 키워드가 될 텐데 우리 리스닝에도 리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번 변화에서 정말 그 핵심이 되고 점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이 더 세분화됐다는 겁니다. 더 다양해졌다라는 건 우리가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캠퍼스 현실 맥락이 강화되었다. 자, 시험이 많은 사람들이 치르는 시험이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외부에서의 목소리, 요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자체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시험 치는 사람들,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을 거고 문제의 적절성, 뭐 어떤 시대적인 요구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중에서 캠퍼스에서 실제로 주고받을 만한 대화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실적인 맥락이 강화가 되었다. 이 정도까지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던 MST가 뭐냐라는 겁니다. MST 이걸로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Multi-stage.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는 말이 있긴 합니다. 공식적으로는요. Adaptive라는 말도 붙어요. Adaptive tes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T는 Multi-Stage Adaptive, 요거는 뺐네요. 테스팅, 요렇게 MST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ulti-Stage, 말 그대로 이제 단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스테이지 1에서 2로 가는 구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치르시게 되는 그 덩어리, 거기가 스테이지 1입니다. 그 스테이지 1에서의 결과, 즉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정답을 맞히셨나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난이도가 올 수도 있고요. 조금 문제를 많이 못 맞췄구나, 어렵니? 그렇다면 조금 쉬운 걸 내줄게. 그게 이제 lower level,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이고요. 좀 잘하네, 듣기 많이 잘 맞췄구나. 그러면 좀 어려운 걸 내줄게. 고득점을 혹시 원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해서 upper level,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요 스테이지 2는 나뉘어진다. 그래서 upper,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선택이 된, 책정이 된 그런 시험을 치를 것이냐, 혹은 조금 여유 있게 덜 어렵게 된 요 lower level을 치르게 되느냐, 이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점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반대로 초반부를 잘 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결론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수가요. 시험 구성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 같은 ETS의 시험인 토익이 정확하게 LC 100문제, RC 100문제, 200문제로 정해져 있는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토플 문제는 딱 몇 문제다 이게 아니라 세트 수라든가 문제수, 문항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구용 프로테스트 문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지만 자료로서 좀 필요한, 어떤 수험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그런 연구 목적의 문제들도 나온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리스닝 파트에서 무엇이 가장 좀 어렵고 힘들 것이냐, 어떤 부담을 본다고 하면 1번, 그렇습니다. 답을 하고 나면 이전 문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점이죠. 우리 리딩 같은 경우에는 되돌아갈 수도 있고, 되돌아간 이후에 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야겠다. 기존에 놓쳤었던 문제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닝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즉각적인 판단이 점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갖추셔야 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듣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고민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단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듣고 판단하는 순발력도 필요하겠죠.
그것은 어떤 걸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연습과 꾸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한 번 좀 멘탈을 못 잡고 시험장에서 흔들리게 된다면 또 연습량이 부족하다면 연쇄적으로 도미노 오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점수는 굉장히 좀 슬퍼지겠죠. 자, 그렇다면 세분화된 유형, 4개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isten and choose a response. 듣고 대답을 골라라. 요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는 게 토익에도 거의 유사한 그런 파트가 있죠. 파트 2인데 토익의 파트 2는 선택지가 3개인 것에 반해서 여기는 선지가 4개. 4개의 답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좀 몸풀기의 느낌인데 단순히 몸풀기라고 그러면 이제 쉽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게요. 여기서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레벨을 받을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쉽다라고 방심을 하셨다가 좀 놓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listen to a conversation. 대화를 듣고 내용을 맞추시는 그런 문제죠. 이것도 사실은 뭐 많이 어려울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도 있었던 유형이 조금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listen to an announcement. 안내 방송, announcement가 들리는 건데 여기서 뭐 주제라든가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고요. 이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네 번째 파트, listen to an academic talk. 예전에는 lecture라고 표현을 했었죠. lecture라는 단어에서 아카데믹 토크로 바꿨습니다. 뭐 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이고요. 수업을 듣습니다. 예전에 우리 리스닝 파트에서 이 lecture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때 이 lecture의 길이가 뭐 짧게는 3분 정도, 길게 5분짜리도 있었습니다. 듣기를 5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수업을 하거나 학생분들과 같이 이렇게 틀어놓을 때 졸 뻔했어요. 너무 힘든 듣기였었는데 다행스러운 점 이 파트 4, 네 번째가 렉처, 아카데믹 토크가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분 한 30초, 40초, 2분이 채 안 되는 길이로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체감할 수 있는 난이도 자체는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좀 낮아진 것이 나한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듣는 연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peer-to-peer 대화가 도입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peer라는 단어 보신 적 있을 텐데요. friend나 colleague처럼 동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료끼리, 친구끼리, 학생들끼리 하는 대화가 등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교수 학생만의 대화가 아니다. 기존에 보면 학생이 교수님 찾아가서 뭐 상담도 하고 뭐 저 페이퍼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향 설정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교직원분들 찾아가는 그런 대화도 있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캠퍼스에서 일어납니다만은 학생들끼리 대화하는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외부에서의 목소리 요청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친구끼리 학생들끼리 대화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있을 텐데 그 대화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 동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의견이 다르거나 뭐 스케줄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듣고 판단하시는 그런 이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실적이 되고 실용적이 되었다. 그래서 시험은 따르고 영어로 가서 생활하고 대화하는 건 또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토플 시험을 잘 준비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 영어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거고 또 뭐 미국에 예를 들어서 가셔서 생활하신다, 외국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더라도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고 언어가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정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토플의 생명이 뭐야?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던 노트 테이킹. 그렇습니다. 노트 테이킹이 물론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중요했는데 지금은 토플의 생명은 노트 테이킹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길게 나오던 것들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서 잘 적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마치던 그런 방식은 이제 좀 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짧은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는 그런 빈도가 증가를 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발력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응답 선택형에서 자연스러움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위 테스트 프랩, 시험 준비, 시험스러운 과목은 시험에 스타일이 있고 유형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서 시험 나왔던 대로 준비한 대로 딱딱딱 잘 맞추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AI가 난무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점점 더 탈피를 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냐 이것을 더욱더 잘 평가하게 되는 시험이 이렇게 새로운 토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summary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T마다 Multi-Stage Adaptive Testing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가 중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 결과에 아주 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되돌아가기가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점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스테이지 1이 중요하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판단하는 이해력과 순발력. 여기서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이해력, 순발력이라는 게 많이 쓰고 듣는 말이다 보니까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장에서 멘탈을 꽉 잡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 내가 집중 잘해서 잘 볼 거다 해서 그 매우 집중을 잘하고 컨디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뀐 토플이 어떤 문제들을 실제로 우리 앞에 내놓을 것인지 샘플 문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네 번째는 학술적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느냐. 각 파트 영역에 맞춰서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영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Choose a response. 대답을 골라라.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저 어저께 통화 누가 해서 했는데 제가 했어요.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전화기는 최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거나. 어저께 누가 얘기를 막 하긴 하던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편하고 쉽게 예시를 드니까 되게 쉽겠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응답을 선택하는 거죠. 막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이 상황에 적합하게 말이 나오느냐 어떤 질문이 있고 거기에 맞는 대답이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럽냐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명색이 토플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쉽게만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문법에 맞는데 상황에 부적절한 말 자체는 영어가 이상하거나 단어가 이상하게 쓰인 것은 아닙니다. 나올 법도 한데 뭔가 묘하게 안 맞는 그래서 오묘하게 오답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방심은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게 될 것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것은 이 초반부에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자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샘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Who can fix the copy machine? 누가 복사기를 고칠 수 있지? 복사기 누가 고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Tina said so. 티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거든요. 여기서 쏘는 거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가 어떻게입니까? 고칠 수 있다고입니까? 자기가 고칠 수 있다던데요? 이겁니까? 그래서 1번도 묘해서 오답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했다는 어떤 말의 내용을 좀 되새김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라 보긴 힘들고요. Derek can. 대리가 할 수 있을 거.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하지만 너무 또 섣부르게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See at the repair center. repair, 수리 가게에서요. 수리 센터에서요. 장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제가 작은 세모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A를요.
D. Almost every week. 거의 매주요. 역시 관계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선택지 중에 그냥 일찌감치 나가 떨어져 주는 애들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약간 묘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참 그 밸런스예요. 순발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정확하게 묘한 게 있어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선택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사이에서의 어떤 밸런스, 저울질이죠. 적당히 빠르게, 적당히 과감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보실게요. Please keep me updated with the survey result. 이 설문조사 결과 나한테 좀 알려줘. 그 예전 버전이 있고 좀 바뀐 거 말해준다더니 왜 안 말해줘? 말해줘. Keep me updated. 좋은 표현 나왔죠? Keep me updated. 자, A 볼까요? The day before yesterday, I think.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러니까 어제의 전날이니까 그저께라는 뜻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저께였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아웃이고요. Be I'll get right to it. 자, get 같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동사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정답일 거야 라고 바로 느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를 좀 해놓을까요? 네, 세모를 해놓고요. C. Straight ahead. Straight. 고든이 있고요. 사실 뭐 바로란 뜻도 있네요. Straight ahead. And then on your right. 쭉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런 뜻이구나. 방향 나타내는 말이니까 길 안내해 주거나 이런 뜻이니까 좀 적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I hope not. 안 그러길 바랍니다. 안 그러길 바랍니다. 알려줘. 안 할래요. 안 그러길 바래요. 답이 되나? 안 됩니다. 상황에 맞지 않고 뭔가 굉장히 좀 엉뚱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되지 않고 세모 친 것이 답이 돼서 get to something이 무엇인가에 돌입하다, 착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과 알려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마련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으나 방심을 하다가는 큰일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과도하게 정중하거나 과장된 응답, 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착한 것 같고 예의 바른 것 같고 맞춰주는 것 같은데 그게 상황에는 안 맞게 너무 투머치라는 얘기죠. 그런 게 오답이 될 수 있겠고요. 질문 의도와 다른 정보 제공,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말 자체가 어느 정도 맞는데 흐름에 위배가 되는, 흐름을 끊어주는 그런 말도 오답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대화입니다. Conversation. 뭐 앞에 거가 단순하게 한 문장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 응답을 바로 고르는 거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맥락, flow,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제를 보게 되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 또 두 사람이 뭐 만나거나 무언가를 함께 해야 할 때 그 약속을 조율, arrange 하는 경우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그거 뭐 6시 한다는데 맞아? 그 사람들 100명 온다는데 맞아? 예약돼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9번이라고 써 있네요. Why was the man late for the meeting? 남자는 왜 미팅에 늦었습니까? 함께 만남에 혹은 회의에 늦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 He got into a car accident.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got into 하게 되면 뭔가 휩쓸리다, 연루되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고를 낸 걸 수도 있고요. 사고를 약간 당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앞차 옆차가 충돌을 해서 못 가게 돼서 직접 사고를 겪은 건 아니고 상황에 좀 휘말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표현 나오고요. He was on the wrong bus. 버스를 잘못 탔어요. 오케이. C. He had a meeting with a client. 지금 다른 미팅이 있는데 어떤 고객하고의 미팅이 있었다. 미팅이 중복적으로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고 마지막 보시면 He wasn't familiar with the town. 익숙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그 동네하고 이제 만남의 장소가 다른 데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야, 이 동네는 뭐 길이 복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완전히 들려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리고 해설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샘플로서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이런 길이감, 이런 뭐 단어와 문장들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다음 거 보시면요. What will the woman probably do next? 아마 여자는 다음에 뭘 하게 될까요? 대화가 있고 야 그럼 네가 좀 확인이라도 해볼래? 뭐 전화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할까요? 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A. Call the reception desk.
reception desk에 전화를 해본다. 뭐 인포라고도 우리는 부르는데요. 전화해본다. B는요, pay a visit to a store. 가게에 방문을 해본다. visit를 명사로 쓰면서 pay를 붙여준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 C 보시면요. make some photocopies. 복사를 한다 라고 나왔네요. 그냥 copies 할 수도 있겠고 photo를 붙일 수도 있는 표현이죠. 마지막은 talk to the professor. talk to the professor. 교수님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기존에도 볼 수 있었던 단어의 쓰임들이긴 하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보기가 만들어져서 선택하시는 부분. 요게 두 번째 conversation, 대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왜 그랬나? 첫 번째 문제에 why가 표현이 되어 있었네요. 어떤 것, 결정, 무엇을 What will the woman 이렇게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문사, 기본적인 사항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두 번째 파트를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announcement, 공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난이도에 대한 구분을 좀 하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로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죠? 장소, 시간 관련이 아주 기본적으로 많겠습니다. 두 번째, 규정 관련,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 이 부분이겠고요. 세 번째, 변경된 부분. 기존에는 이랬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잘 알아둬라 하는 그런 안내 방송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실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What was the main topic of the announcement?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ain topic, 좀 무난하게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을 텐데 글쎄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똑바로 들었으면 이것이 어떤 것이 가장 큰 어떤 덩어리의 주제인지 잘 들었으면 틀리기는 좀 힘든 틀리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Workshop for newcomers, 뭐 새롭게 온 사람들을 위한 워크숍이냐? An upcoming food festival, 다가오는 음식 어떤 축제냐? 세 번째, a renovation schedule. renovation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renovation이란 말보다 리모델링이라고 많이 하죠. 건물의 개조라든가 증축 뭐 이런 것에 대한 일정. 마지막으로 a new equipment,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 어떤 것이 이 공지사항에 대한 주된 주제였는가? 잘 들으면 놓치면 안 되는 문제죠. 다음 거 보시면요. What are students encouraged to do? 학생들은 무엇을 하기로 권장되어지는가? 조금 편하게 우리말로 한다면 학생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이 해야 되지는 의무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A 보시면 participate in the sports event. 운동 행사, 보통 뭐 체육대회 정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운동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한다. participate in. 필수어휘 되겠습니다. in 전치사까지 같이 잡으셔야 되겠고요. consult with an expert.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다. 상담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donate clothing items. 의류 물품들을 donate, 기부를 한다라는 말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visit lost and found office. 분실물 보관소죠. 분실물 보관소를 찾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에 거에 비해서는 좀 큰 덩어리를 물어봤다면 밑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이걸 한다면 이래야 된다라던가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건 안 돼. 하고 어떤 거 콕 집어서 예외적으로 말한다든가 하는 디테일 부분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카데믹 토크가 될 텐데요. 기존에 렉처라고 많이 불렀었고요. 이게 참 또 좋은 점이 있죠. 전체적으로 길이감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체감되는 난이도는 좀 줄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방심은 안 되고 모두에게 다 쉬워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맞추셔야 되는데 자, 주로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수업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요 개념이 무엇이냐? 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충분히 잘 이해를 했는지 또 개념을 그냥 뭐랄까 뻔한 설명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고 비유를 쓰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캐치를 했는지 또 마지막으로 결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게 명확하게 있다. 이걸 잘 알아둬야 된다. 혹은 이걸 또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conclusion,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캐치했느냐 듣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를 보신다면요.
동일한 앞에 세 번째 파트 어나운스먼트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었죠. 메인 토픽이 동일하게 출제가 될 수 있군요.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alk? 지금은 lecture라는 표현 대신에 약간 터크를 쓰려고 하는 게 무슨 느낌이 있냐면 특히 샘플을 들어보시면 팟캐스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좀 편하게 수업처럼 딱딱하게라기보다 소위 약간 유튜브 감성 내지는 뭐 팟캐스트처럼 약간 더 캐주얼하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좀 주긴 합니다. 뭐 여전히 내용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긴 하지만요. 자, 이랬을 때 메인 토픽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좀 맞춰주시면 좋은 문제가 되겠고요. 첫 번째 보시면 Mutual Trust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 있어서 상호 신뢰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메인 토픽이었다. B. Better approach, 더 나은 접근, 뭐에 대해서요? To the climate crisis, 기후 위기에 대한 더 나은 접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C. The impact of technology on education, 교육에 있어서 기술의 어떤 효과 혹은 어떤 영향력, impact라고 얘기 나와 있네요. 마지막, advancements in renewable energy, 재생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의 진보, 발전, 그렇죠? 이것도 역시 필수어휘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들었다면 글쎄요. 서로 이렇게 겹치거나 오버랩이 되거나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 크게 헷갈리지 않을 만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보면요. According to the talk, what can parental involvement improve? 느껴지시죠? 네. 자, 이 대화에 따르면 according to 나와주면서 what can parental involvement improve? 부모의 어떤 개입이 무엇을 향상 개선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체적인 개념 이후에 디테일한 이야기들 또 어떤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올 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친다면 이런 문제는 틀릴 수도 있겠죠. A 보시면요. Children's motivation to learn. 아이들의 배우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 B. The size of school building. 네, 제가 만든 예시인데요. 조금 쉽고 어이없게 넣어봤습니다. 물론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동떨어진 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답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좀 소거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집어넣어봤죠. The number of school subjects,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school subject의 개수, 그렇습니다. 마지막, Government Education Policies,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정부 부처의 정책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의 선택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디테일을 놓친다면 우리가 잡기 어려운,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의를 들어준다고 했죠. 그걸 잘 잡는 건 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정보들 잘 잡으시는 거 중요할 테고 함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자겠죠. 한자로 봤을 때도 물론 그 한자는 저도 쓸 줄 몰라요. 어쨌든 정의를 내리는 거 말고 함의라고 한다면 약간 숨겨져 있는 그래서 함축적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의미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렇게 잡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듣기 길이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리스닝 파트의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특히 뭐 예전에 5분 정도 나오면서 5분까지도 나오면서 극강의 난이도와 지루함을 자랑했었던 렉처 파트가 1분 뭐 40초, 2분 이 정도로 줄어들면서 굉장히 상큼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럼 와 쉬워졌네, 좋은 거네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짧아요. 그런데 어려운 항목이 늘어났을 수가 있겠죠.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만 편하게만 할 수는 없겠죠. 그 안에서 어려운 요소들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분량이 아닙니다.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빠르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신속 정확 가능하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에 핵심을 잡는 훈련이 중요하다. 우리가 훈련, 연습을 많이 할 텐데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할 텐데 그때 주안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핵심을 잡는 결단력, 집중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모토로 삼으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서머리 정리하면요. 유형별 포인트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 선택형 비중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겠고 난이도에 대해서 약간 쉬워진 것 같다고 방심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